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육대학교에 있는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겸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첫 시간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평화와 관련이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사람들 그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본 그런 동영상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계층에게 또 여러 그 분야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니, 뭔가가 좀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훨씬 더 중점이 주어진다면 또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 발전과 경제의 발전과 환경 보전과 이런 것들이 아주 동시에 고려되는 그러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지속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요소를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것을 조금 이따가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더라도 먼저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 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건강한 환경을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 자원을 제공을 해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또 최근에 아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공부를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환경,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연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연 자원을 다 쓰지 않으면서도 또 환경이나 기후에 해를 주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인데요. 사실 우리의 삶이 경제와 훨씬 더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경제는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경제 그러면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마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고 파는 경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산출물, 소금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혹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경제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할 때 축구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축구공의 재료가 이렇게 뽑아지는 곳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다시 거기에 포장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운송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공을 가지고 이 축구라고 하는 굉장히 신나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제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자원을 혹은 자연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형평성이 지켜질 수 있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발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사회 발전은 영어로 하자면 social progr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진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자연에 포함되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또 인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동물에는 없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모든 것들을 사실은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환경 보존도 형평성의 보장도 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그 인간들이 스스로의 창의력을 좀 잘 발휘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 그리고 음식, 물, 에너지, 약, 안전한 그런 그 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 보전이나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의 조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것을 모두 고려하는 그러한 발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설명하는 여러 그림들을 조금 참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미키마우스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측면이나 혹은 환경적인 측면이 약간 수식어로 붙는 우리가 보통 그린워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던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약한 지속 가능성의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그 위에 사회적인 발전, 그리고 그 위에 경제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강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쟁점에서는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을,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은 옛날에는 이제 기후 변화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후 변화, 기후 비상사태 이런 말들을 좀 거쳐서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찬반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시급성을 조금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미래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세대들 중에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은 아마도 저희 세대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부각시켰던 그 문서가 최근에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인데요. 2021년 8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자, 이 IPCC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탐색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1000분 정도 이상의 그룹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IPCC 리포트가 부각이 되었던 것은 IPCC 4차 리포트부터였습니다. 4차 리포트는 2007년에 발간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다, 아니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에 4차 보고서에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에 인간이 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간이 되고 난 그 후에 5차 보고서, 6차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6차 보고서는 사실 이것들을 받아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이제 발간된 며칠 동안에는 신문지상에서 이것들을 이것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이 대기나 해양이나 토지의 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게 명백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경험을 하실 것처럼 최근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근현대 인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시기에 이거는 100년 만에 그 현상, 100년 만에 더위, 10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가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100년마다 혹은 101년마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면 온도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난 5년 동안의 기온이 1850년 이후에 가장 높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높아진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차 리포트에서는 0.74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도,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2.1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2배, 그 다음에 서울은 3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것들이 보고가 되었었는데 몇 년 사이에 또 더 증가해서 1.09도로 증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1도 높아진 거 24도나 25도나 별 차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1.09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높고 어떤 경우에는 낮고, 이런 우리가 보통 플럭추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그 오르내림이 평균돼서 나타나는 것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09도의 증가도 지역에 따라서 그 효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동부 지역의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캐나다의 산불,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 얼음 유실 속도 이런 것들 더욱 가속화돼 있고 이것이 인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구온도 상승 추이와 관련된 이 그래프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래프를 읽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는 습관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리터러시, 뭔가를 읽고 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 혹은 말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리터러시, 어떤 데이터를 읽고 그다음에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있는 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IPCC 리포트를 저는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 있는 자료를 조금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구 온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기는 하지만 비슷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진행을 하다가 1850년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확대를 해보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갈 것이 이 실제로 관찰된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쯤 되면은 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IPCC 리포트 6차 보고서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지구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그런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SSP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공통사회 경제적 경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회를 유지하고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경로를 좀 구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속가능 경로를 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아주 발전 중심의 경제 개발이 우선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 경로를 택하게 되면 파국은 좀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원하는 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훼손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파국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같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할 때 사회와 경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아마 여러 곳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파리 협약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어낸 1.5도씨 목표, 그러니까 1.5도 상승을 이제 달성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금 배출된 그런 온실가스 때문에 어떤 피해들은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변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이 담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공정전환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실 이런 탄소 중립이나 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피해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피해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결국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정전환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관심들은 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미키마우스 모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환경과 경제와 사회의 조화 정도를 이루는 약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이 바탕이 되는 그런 강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돼서도 이런 강한 지속 가능성이 좀 추구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무조건 많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인 그런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어떤 기후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가 지구 온도를 낮추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의 속도도 조금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것 이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그 쟁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쟁점들을 교육의 현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좀 들여다보고 그것들의 좀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탐구하고 그것들로 기반해서 저는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쟁점들 중에 그 2018년인가요? 그 비닐 대란, 폐비닐 대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던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과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제가 강의를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쟁점들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 자원의 어떤 한계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환경학자들은 이것이 기후위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아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60개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른 교수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제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물과 관련된 생태계이고요. 그 물과 관련된 생태계가 영향을 받게 되면 물수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주 심한 가뭄이라든가 아주 심한 폭우라든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수생태계가 물과 관련된 생태계가 달라지게 되면 가장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야생생물들입니다. 야생동물들인데요. 이 야생동물들이 결국은 서식지에서 살지 못하고 옛날에는 이제 인간과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서 존재했는데 점차 인간이 사는 곳으로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이 야생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자연이나 야생동물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이것들을 남용하는 방식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들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랑 너무너무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 각 집단에 관련된 혐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극심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 탓할 사람들을 좀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집단들에 대한 테러나 그다음에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공적인 사회적인 보장제도의 중요성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뭐 우수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민주시민의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코로나19가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병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요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BTS가 이제 그 UN 전체 회의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미래 세대의 대표로 가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굉장히 대서특필하게 되면서 아미들이 도대체 이 방탄소년단이 여기 달고 나왔던 그 배지가 뭐냐. 결국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배지였었는데요. 이것들을 굉장히 사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급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들을 좀 증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유엔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개의 목표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빈곤 퇴치, 그 다음에 기아 탈출,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번의 양질의 교육, 그리고 파트너십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제도화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을 이렇게 고루 생각하는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제 보통 우리가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그림으로 보통 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17개 각각을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를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다른 영역과 또 다른 영역과 하염없이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앞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기 이전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MDG라고 이야기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그런 쟁점들을 다루었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선진국도 우리가 달성을 해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용성입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혹은 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보통 5P,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5P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 환경, 번영, 평화,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인데요. 이 아젠다 21이 1992년에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별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사회가 좀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국제사회가 의견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으로 제정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유네스코를 선도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혹은 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학습,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계한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어떤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가치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역량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아까 우리가 사회, 경제, 환경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거 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를 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좀 배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매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핑을 해보는 가운데 보면 어떤 거는 사회적인 영역에, 어떤 거는 환경적인 영역에, 어떤 거는 경제적인 영역에 들어가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 사이에 연계되는 측면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10년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도대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구조로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탐구해서 보고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는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학습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분석이 돼서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10년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한 10년 정도 더 노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더블 데케이드 한 10년을 더 가져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국제 실천 프로그램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 for ESG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한 5년 정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20년에는 이 2019년까지의 그 GAP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럼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는 2030년까지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이라고 하는 EST4 2030이라고 하는 문서를 좀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 문서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강화하고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변혁에 대한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빅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거대한 변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변혁, 그 다음에 사회의 변혁, 그리고 이것에 기술적 미래가 동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을 하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어떤 첨단 기술이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앞에 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 실천 프로그램에서 강조를 했던 정책이라든가 학습 환경이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하는 이 5가지의 우선 실천 영역이 꾸준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역량은 한 8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전체를 보는 역량,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좀 예상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행동을 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전략을 짤 수 있는 역량,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혁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OECD 교육 2030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OECD라고 하는 것은 경제협력기구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협력기구가 결국은 교육과 관련된 화두를 던집니다. 2003년의 데세코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그 교육에서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3가지 역량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어떤 자기 관리를 하고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역량. 요 3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공유가 되었던 이 OECD 교육 2030에서는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달성해서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3년에 데세코 프로젝트가 개인의 역량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면 이 OECD 교육 2030에서는 개인과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individual and collectiv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집단, 공동체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지역사회,
지구의 웰빙까지도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변혁적인 역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행위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student agenc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이 agency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려워서 이거를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번역을 해갖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문서에 보게 되면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건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는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OECD 나침반 203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그림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변혁적 역량이 결국은 이 나침반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개인과 우리 사회의 웰빙이라고 하는 걸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기회들을 이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학생들이 그게 크건 작건 자기 스스로 어떤 쟁점을,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쟁점을 좀 탐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낸 변화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화두를 논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을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어떤 그 느낌을 성취한 사람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내용을 더 넣고 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린 것처럼 사회와 경제와 그다음에 그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부분들의 조화나 혹은 공통 고려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니 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갈등을 없게 하는 것이 결국은 평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속가능 발전은 결국 그 자체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평화교육의 중요성도 강조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갈퉁이라고 하는 분은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쟁하스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한 그런 개념으로 평화를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사회 정의와 갈등 해결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평화 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평화 문화에 대한 것은 착취나 억압이나 불평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걸로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미에서 감각을 좀 예민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보게 되면 이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상황을
비폭력적이고 이성적이고 문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평화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지속가능 발전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강조를 했던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이런 갈등 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교육자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 전체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교육에 대한 강의는 아니지만,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고, 이것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에도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단순히 과학 시간에, 사회 시간에, 창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학습 과정에도 통합이 될 필요가 있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학교 시설의 관리나 의사결정 과정에도 이런 것들이 관여될 필요가 있고, 학교와 학교 외부와의 관계, 즉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련성,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저희 유네스코와 저희 연구자 그룹에서 이제 만든 오각형이 있는데요. 이 오각형은 교육 내용, 교수학습, 학교 시설 운영,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 지역사회 파트너십,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매핑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에 저는 각 학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초등이면 초등, 중학교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이면 대학, 혹은 뭐 혹시 그 성인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쟁점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가능 발전으로 가는 출입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비유를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들어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진입로와 출입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어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그 도어웨이를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의 지속 가능한 학교 운동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8개의 도어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 그 다음에 에너지와 물, 그 다음에 교통과 여행, 그리고 구매와 폐기, 그리고 건물과 운동장, 포용과 참여, 로컬 웰빙,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문제,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상황에서 혹은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도어웨이는 뭐가 될 것인가? 만일에 이제 인권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환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 혹은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구성원들이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아마 이런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좀 같이 매핑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쟁점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해서 융복합적인 그런 접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습 공동체인데요.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수업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제 수업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공동체가 교사들의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가 이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무게중심이 이렇게 ом겨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옮겨가서 결국은 시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무게중심이 조금씩 옮겨가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까 강조를 드렸던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을 증진하는 내용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구성원들의 공동의 노력이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학습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에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은 저는 이 강의에서 모든 거를 다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 제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는 결국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지속가능 발전이나 혹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혹은 그것과 관련된 평화 혹은 평화 교육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관련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또 그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담아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